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사는 북미 정상회담 이거 되는 거냐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다루고요. 일단 오셨으니까 전문 분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22일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규탄 성명을 냈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다뤄볼 건데 일단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네. 사진이 나올 거예요. 네. 짠. 네. 저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만 소개를 했지 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거리가 되게 짧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1000km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400km만 날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 열병식 때 공개했던 저 신형 미사일 화성포 11 마형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데 저거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0km 정도 사거리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뭐 그 군사 분계선 쪽에서 쏘면 한반도 전체가 다 포괄이 타격 범위는 되는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인 거죠? 그렇죠. 저게 네.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본이 중거리 미사일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단거리를 극초음속으로 만든다? 이건 이제 사실 무기계에 없던 일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저 미사일을 공개하고 아마 시험 발사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당일에 합참 발표랑 북한의 발표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가 달랐냐면 일단 발사 위치가 좀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평양 력포 구역에서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합참에서는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했다라고 해서 아예 이제 행정 구역이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북한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어제 발표했고 합참은 그제 발표했고 뭐 네. 이렇게 이제 하루 차이가 나는 건데 그리고 사거리도 합참은 350km를 날아갔다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함경북도 어랑군 괴상봉 등판에 이제 그 명중했다라고 했는데 그 거리를 재보면 4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전체 400km에서 50km면 엄청 큰 차이 아닌가요? 예, 적지 않은 오차인 거고 특히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김동엽 그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극초음속은 종말 단계 탐지 요격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즉 막판 50km를 레이더에서 포착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데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궤도를 자기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항 미사일하고 비슷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던 대로 오겠지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 탐지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 궤도를 따라서 쭉 추적하다가 그럼 사라지는 거겠네요. 네. 궤도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떨어졌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군요. 그렇게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발사 위치도 서로 발표가 다른데 그동안 우리가 원점 타격 막 윤석열 막 외치고 다니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원점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타격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이게. 엉뚱한데 타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뭐 전쟁인데?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선제 타격도 있잖아요. 미사일 쏘기 전에 맞추겠다. 근데 그 어디서 쐈는지를 모른다는 건 미사일을 쏠 준비를 했다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뭐 사전 타격을 해요? 그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불가능한 그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규탄 성명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탄 성명을 주한미군이 내는 경우가 별로 없나요? 주한미군이 낸 적도 거의 없었고 특히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공격이 아니면 미국의 네. 본토 공격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한 적이 별로 없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거리 이상 발사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보통 반응을 하는데 단거리 미사일에는 반응 안 하고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는 트럼프 일기 때도 단거리 미사일 쏘면 반응을 안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거 한국이 맞지 우리가 맞냐 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거 가지고 미국에서는 반응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에서도 반응하고 주한미군에서도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불법 행위다 중단해라 하고 주한미군에서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규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거는 일반적인 성명인가요?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발표하기에 원래는 사실 좀 더 강경한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국방부는 미국 네. 국방부만.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발표하는 이 반응들도 네네.
그러니까 뭐가 어색하냐면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는 표현이 갑자기 어색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보리 그 결의안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있는데 그 결의안 위반한 거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게 법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자기들끼리 결의해놓고 너 이거 네. 왜 안 지켜 이렇게 지적하는 그렇죠. 거네요. 북한은 그 결의안을 지키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수십 번을 싸웠어요. 뭐 쏠 때마다 유엔 안보리를 그 안보리 회의를 열어가지고 북한 규탄을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것도 안 엽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에이펙을 앞두고 또 시위하는 거다, 자기를 봐달라 하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던데 미국도 그렇게 읽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한미군이나 국방부에서 원래 반응을 안 하던 거에 갑자기 반응을 했잖아요. 네.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신경질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할까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지금 에이펙 회담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네. 한국에 오는 목적은 시진핑 만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넘어가 가지고 뭐 판문점에서든 아니면 북한에 들어가서든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엄청나게 지금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이건 마치 우리 안 만날 건데라는 반응 답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궁금한 거, 전 세계가 사실 궁금한 건데 트럼프가 이달 말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지 말지 이런 게 오리무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측의 반응은 할 것 같지 막 얘기하고 정동영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젠가 발표를 한 건데 이거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케빈 킴 그 부차관보 이 사람이 열흘 전에도 한국에 방문해서 뭔가를 실무 준비한 것 같이 이런 보도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일절 반응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전혀 없죠. 미사일만 날린 거 지금. 네. 반응을 한 거가. 네. 이 미사일이 근데 과연 트럼프를 향한 거냐가 약간 애매한 게 그렇죠, 일단 단거리니까. 네, 단거리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한국에 오잖아요. 그런데 단거리를 쐈다. 그러면 트럼프 보고 한국 오지 말라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해석하는 사람 마음인 거죠, 이건. 네. 자, 그러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은 반반이죠. 예,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반반은 너무 비겁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반반이래요. 아 진짜요? 예. 왜냐하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반이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를 그걸 뭐 하나만 하는 전문가들이 비평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만 약간의 얘기죠? 가능성도 얘기를 네. 해주셔야지. 이게 저는 가능성은 그 판문점에서 만나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나려면은 북한으로 아예 그냥 평양으로 가든지 아예 쑥 들어가야 이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의미가 있고.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북한에서는 반응을 예전에 이미 한 게 있어요. 비핵화를 포기하면 만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입장을 아예 발표했었죠. 네,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물론 비핵화 얘기를 안 하지만 미국의 뭐 국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특별한 어떤 움직임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쟤네들 아직 비핵화 포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만날 수는 없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만약에 평양에 가겠다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단 트럼프 개인은 비핵화 얘기한 적이 없는 데다가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온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호재란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들어왔다는 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야 봐라 우리는 그 미국 대통령이 직접 평양까지 날아오는 그런 나라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세계적으로 완전히 주목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네. 영향력이 커질 거고. 그렇죠. 그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를 안 한다. 그럼 더 이상한 거잖아요. 네. 옛날에 그 중국하고 수교할 때도 미국 그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익이다. 네. 그럼 트럼프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만나줄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수 판문점은 있죠. 그냥 쇼밖에 안 되니까. 네, 판문점은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만날 이유는 네.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건 너무 부담되니까 판문점에서 좀 만나자라고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한번 판문점 정도에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실무 접촉들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어쨌든 트럼프가 평양에 가요. 가면 이제 만약에 수교를 맺겠다 막 발표를 해요. 트럼프 뭐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SNS에서 그냥 막 네. 올려. 앞으로 북한이랑은 정상적으로 수교가 됐다. 막 이렇게 올리면 미국에 돌아갔을 때 이게 유지가 가능한 걸까? 그거에 대한 확답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만나서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났는데 그냥 안부만 묻고 우리 뭐 오랜만에 만났네요. 건강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낼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가 가가지고 최소한 이제 북한이 앞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뭐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약속이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받아내려면 미국이 뭔가를 줘야 될 텐데 그럼 뭐 종전선언 할 거야? 평화협정 맺을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글쎄 그거 돌아갔을 때 미국 내에서 이게 통과가 될까? 지금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던졌을 때 뭐 민주당에서 합의해 주겠어요? 지금 예산안도 통과 못 해가지고 셧다운된 상황에서 네.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 던져놓고 몰라. 다 그냥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뭐 이럴 가능성도 그래서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자,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잠깐 다뤘는데 분명히 그때는 2주 후에 미러 정상회담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무산됐어요. 네, 맞아요. 지금 트럼프가 막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전쟁도 중단을 못 시켜. 난리 법석이 유럽들 난리야. 젤렌스키 계속 찾아와.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럴수록 더 북미 관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그 우크라이나 이 상황 잠깐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이제 그 젤렌스키가 토마호크 미사일 달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날라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건 뭐냐면 그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기하면 우리가 저 헤르손주나 이런 데에서는 일부 영토를 양보할 수 있다. 우리 점령하고 있는 데를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헝가리에서 그러면 우리 미러 정상회담 합시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젤렌스키가 오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막 욕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욕설하고 지도를 뭐 집어 던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 거기 어딘지도 모른다. 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가본 적도 없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흥미로웠던 게 그 같은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미국의 그 백악관 대변인이 있어요. 네. 이 사람 이제 20대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젊은 나이에 대변인 됐다라고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기자가 아니 왜 정상회담 헝가리에서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약간 모욕적인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별로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신호가 아닌데 왜 그 장소 누가 정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엄마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렇게 막 욕설을 하고 백악관 대변인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 폐륜 망언을 한 건데 왜 이럴까? 되게 신경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이는 모습이 아까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서도 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이거를 그 왜 사람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웃으면서 에헤 다음엔 잘 되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돼도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조급성을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러 정상회담은 무산이 돼버렸고 러시아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다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지금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될 것 같은데 그 유럽의 의지의 연합이라는 회의가 있어요. 네. 그 우크라이나 돕는 회의인데 네. 거기에 참석하겠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대러 제재 어젠가 추가를 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풀릴 것 같다가도 안 되고 풀릴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미 관계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내려야죠, 미국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비겁하게 꼼수나 부리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였으면 다 됐었을 텐데 미국에 다 서서히 기던 시대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국제 질서가 바뀌었거든요. 미국이랑 다
맞서는 정세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수용이 안 되나 봐. 대응도 안 되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현실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국내 상황도 엉망이잖아요. 엉망이라고 볼 수 없지. 좋은 현상이다. 우리 그 미국 국민 민주 시민들이 일어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잘 보면은 그 노킹스 시위가 있었잖아요. 뭐 역대 규모라고 하는데 네, 7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자, 이게 잘 보면은 트럼프의 여러 정책들에 반대해서 나온 시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예를 들어 뭐 군대를 투입해 가지고 뭐 이민자를 잡아내고 뭐 이런 이제 무지막지한 일을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미국이 앞으로는 좀 잘 정리가 되고 다시 발전할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 시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과정에서 무리스러운 게 있더라도 이게 뭐 잘 되겠지, 좀 기다리면 잘 되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데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봐야 어차피 안 될 거잖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번영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막혔어요. 이게 막히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막혔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1990년대에 냉전이 해체되고 사회주의권, 동구권 다 무너지고 이러면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정도는 미국 마음대로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녔어요. 자기들 전쟁하고 싶은 데 가서 전쟁하고 약탈하고 싶은 데 가서 약탈하고 이러면서 막 국부를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미국에 맞서서 저항하고 미국 말을 안 들었던 선봉에 있던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결국 보니까 북한이 이겨버리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걸 보면서 아, 미국이란 나라한테 무조건 무릎 꿇을 필요가 없구나. 저거 당당하게 나가도 오히려 미국이 끽소리 못하네라는 거를 보고 하나 둘씩 이제 이 미국을 대하는 게 바뀐 거죠.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도 지금은 미국한테 막 엄청 강경하게 대하지만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도 다 미국한테 막 그 빌붙어 가지고 기고 막 무릎 꿇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 10여 년 전부터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란 이런 나라들도 그렇고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막 발생을 하면서 미국이 이게 점점 다른 나라 약탈하는 게 이제 안 되네, 안 먹히네. 이러면서 이제 미국 내부가 이제 이 빈곤과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지금 이번에 이제 10월 1일 날 셧다운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복지 축소 문제예요. 이제 트럼프는 야 우리 이제 돈 없어 복지 축소해야 돼. 뭐 그 오바마 케어 뭐 이런 거 이제 중단해야 돼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강경 대응으로 이제 딱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봐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게 과연 이제 살아날 수 있겠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관세 전쟁을 터뜨린 것도 결국 뭐냐면 미국 제조업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이 과정에서 약간 무리수가 있더라도 미국 국민이 볼 때 아 그래 제조업 살려가지고 미국이 다시 잘 나갈 것 같으면 그래 트럼프 지지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조업 회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인들도 다 알아요. 그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기업이 막 미국에 엄청 투자하라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투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 미국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학력의 노동자가 없어요 미국에. 기술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네.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인력이 이게. 안 돼. 네. 가서 가르친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미국인들은 다 그 잘 살고 똑똑하고 교육 잘 받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실제 미국 가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굴리려 그러면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가서 일해야 돼요. 미국 노동자들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안 돼요. 심각한데. 이게 제조업이 안 되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거를 봤는데 그 미국의 절망사라는 게 있대요. 절망사가 뭐냐면 자살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백인 중장년층이 그렇게 절망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6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럼 총기로 수만 명이 죽고 네. 절망사로 또. 16만 네. 명이 죽고.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절망사라는 이름에서 딱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이런 제국주의가 몰락하는 방식이 결국 두 가지 갈림길이 있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거나 전쟁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쟁을 택하려고 했는데 그 전쟁이 막히니까 결국 국민들이 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한 거네요. 그거를 이제 정반대로 또 이제 트는 게
이 파시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막 공산주의가 막 바로 하니까 갑자기 극우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이 판을 엎어가지고 쿠데타 일으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파시즘 사회로 가는데 지금 미국도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이거 파시스트다, 파시즘으로 좀 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분위기 보면은 그 히틀러랑 거의 비슷한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인종차별하죠. 막 군대 투입해가지고 시위 진압하고 극우 반공 이미지 그 선동 계속하고 있지. 이게 거의 지금 미국도 그 히틀러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히틀러 뒤를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세계 대전 일으켜가지고 네. 망하는 건데 그런 길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런 기사를 봤는데 한국의 촛불을 보고 이 혁명을 일으킨 과정을 보면서 그걸 자기가 연구하고 있다라는 시위 참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인인데? 미국인인데 아. 어떤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인데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 왔어. 만들어서 막 흔들면서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그 민주화를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우리도 따라 배우기 위해서 연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도 지금 극우화돼서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이 되고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렸어요. 사실 그 한미 삼각 동맹이 윤석열이 계속 존재했다면 세계 3차 대전을 준비했을 겁니다. 미국의 돌격대로.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그런 면에서도 진짜 전 세계에 일어날 전쟁, 큰 전쟁을 우리 국민들이 막은 게 아닌가? 그런 또 자부심이 또 올라가네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한테 이런 걸 좀 전수를 해주고 싶다. 이 촛불에 나오신 분 다 진짜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시민분들 꼭 이거 수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다. 다 자주의식이 있고 주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내실 거라고 보고 트럼프 좀 빨리 탄핵시켜 주셔서 관세 협상 지금 종료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연대하면서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